자, 인문학이 우리 시대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나 더 살펴보죠. 롤프 옌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래 경영의 지배자들이라는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쓸모 있는 상품보다 자신의 꿈과 감성을 만족시켜주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매혹시키는 것이 그 물건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그 물건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동차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 가치를 넘어서 그 자동차에 있는 이야기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죠. 자동차의 사용 가치는 이동의 수단입니다. 근데 요즘은 자동차가 이동의 수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동을 넘어서 내가 그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그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비싼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꼭 사용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 더 이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느냐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학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꼭 뭔가를 필요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가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점이 이런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품 속에 깃들어 있는 이야기 혹은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 때 우리가 인문학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이냐를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인문학 공부 방법인데요. 이 분야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학의 주요 분야가 철학, 문학, 역사. 이 세 가지로 본다면 먼저 철학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철학은 우리가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다른 사물과는 달리 생각이라는 걸 하는 동물이죠.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도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강아지와 고양이가 하는 생각은 감정과 관련된 것들이고 철학에서 말하는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철학에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건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생각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중요해요? 대답이 중요해요? 당연히 질문이 중요하죠. 질문이 없으면 대답도 할 수가 없고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현명한 질문을 할수록 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고 생각을 잘하는 방법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질문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 인문학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크라테스였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가까이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만 던졌어요. 고대 그리스에는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시장 역할도 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철학을 가르쳤죠. 가르치는 방식이 뭐냐? 질문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산파술이라고 해요. 송크라테스는 질문을 잘 던졌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새로운 생각을 깨닫게 만들어 줬습니다. 아이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술이라고 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잘 던져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깨달음을 얻도록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삼파술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합니다. 용기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용기란 겁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닐까요? 소크라테스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겁이 없는 것이니까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생각을 하겠죠? 그건 용기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겁이 없다는 것이 꼭 용기는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겁이 없다는 것이 용기의 조건일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용기는 무엇인가요? 용기는 겁이 없는 것과 함께 중요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용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산파술이라 부르고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포기해도 좋다. 밥 한 끼 먹으려고 애플의 기술을 다 포기한대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럴 수도 없고요. 이 말은 그만큼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질문법, 산파술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기술은 또 배우면 된다.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철학은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철학이에요. 질문은 의문문으로 끝나죠.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대답을 찾아냈죠. 그 개념들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철학 공부에서 질문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냐? 기존의 철학자들이 이미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생각에 접근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철학 공부에서 두 번째 필요한 게 개념을 익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개념을 익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갓난아기들은 태어나서 아는 게 없잖아요. 하나하나 단어를 배웁니다. 엄마, 아빠, 맘마, 장난감, 선생님 이런 걸 배워나가죠. 이 하나하나가 다 개념입니다. 물론 단순한 개념으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학교에 오면 복잡한 개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또 2차 함수, 미분적분 이렇게 가버리면 엄청 복잡한 개념이 되어버리죠. 제가 몇 가지 개념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 중에 하나죠.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가 정리한 거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것이죠. 그럼 이데아가 뭐냐? 이데아는 완전한 것을 뜻합니다. 완전한 것.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특이한 생각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현실 세계라고 부릅니다. 현실 세계. 현실 세계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이 변해요. 고정불변하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고정불변한 거 없죠. 모든 게 변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어갑니다. 생명은 탄생에서 죽음까지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이죠. 심지어 돌멩이 같은 무생물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돌멩이 하나에는 수많은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죠. 원자와 전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현실 세계는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세계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이데아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우리 머릿속에 있죠. 우리 머릿속에는 변하지 않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삼각형. 이건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죠. 그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개념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의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없어요. 그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선을 어떻게 그려요? 오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변치 않는 개념을 통해서 이데아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고정불변하는 진리의 세계죠. 인간은 철학을 통해서 고정불변하는 진리의 세계, 이데아를 탐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플라톤이었습니다. 재밌는 생각이죠. 사실 이런 개념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썩 쉽게 이해되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 머릿속에 있는 개념,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하지만 플라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알게 된 이유는 그게 어딘가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이데아계인 것이죠. 노마드라는 말도 요즘 널리 알려지고 있죠. 노마드.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을 뜻하는 말입니다. 노마디즘이라는 말도 있죠. 유목주의를 뜻합니다. 왜 노마드라는 말이 이렇게 유행해졌냐면요. 질 둘레즈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추천하는 개념이 노마디즘이라는 개념인데 끊임없이 이동하잖아요. 유목민들은. 몽골 유목민들은 한쪽 초원에서 풀을 먹이고 양과 말들을 그리고 다른 초원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이동하기 쉬운 천막을 이용하죠. 끊임없이 계속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흙과 돌로 집을 짓고요.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서 살죠. 농사를 지으면서. 그거는 정착민의 삶입니다. 정착민은 한 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즘처럼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만 안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게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노마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노마드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노마드라는 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철학 공부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실존이라는 말도 있어요, 실존. 여러분, 이게 실존이라는 말이 익숙한 게 실존주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철학 사조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죠. 그럼 실존주의가 뭐냐? 그걸 이해하려면 실존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일단 실존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실존은 그런 의미와 함께 또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한 게 있느냐?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죠. 그 상태, 그걸 실존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어떻게 살지? 오늘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만 되어도 나 진로 뭐 하지? 이과로 가나? 문과로 가나? 이과로 가면 컴퓨터 공학 하나? 환경 공학 하나? 뭐 하나? 이런 걸 고민을 하죠. 이 고민하는 상태, 그걸 실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붙여서 인간 실존 이렇게 사용합니다. 인간은 실존이에요. 왜? 고민하니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당장 저녁에 뭐 먹지? 뭐 이 고민부터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고민합니다. 그 상태를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실존의 상황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실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아가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존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미래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실존주의의 대표자가 사르트르거든요. 사르트르.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와 D 사이의 C예요. 알파벳. 그럼 B는 뭘까요? birth, 탄생입니다. D는 뭐예요? death, 죽음입니다. B와 D, birth와 death 사이에 뭐예요? C. C는 뭡니까? choice, 선택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죠.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주체적 선택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나의 선택에 달렸다. 주체적으로 그걸 선택하고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걸 실존이라고 해요.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도 유명한 명제죠.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니체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펼쳐진 말이죠. 신은 죽었다. 아니 그랬더니 또 무슨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럼 신이 뭔지부터 이야기해봐요. 신이 뭡니까?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존재죠. 죽었대요. 이 죽었다는 건 또 뭐예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자, 이것만 봐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니체의 사상을 조금 공부를 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세상을 만들고 질서 지은 뭐 이런 신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신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나에게 인생은 이렇다. 세상은 이렇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윤리, 도덕, 법, 제도 이런 게 신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신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존재. 일단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죠. 거기 또 누가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십니다. 직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직장 상사 혹은 사장님이 있죠. 가끔은 친구도 신이 되기도 합니다. 야, 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신이 되기도 해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신이기도 하죠. 신은 죽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신이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죠. 이 말은 네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존재를 극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취직이 잘 되는 학과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취직 잘 되는 건 둘째 문제고 공부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국문학과에 가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은 국문학과가 취직이 안 된다고 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이 뭐예요? 실존의 상황이죠. 나 뭐 선택하지? 어떻게 하지? 실존에 처합니다. 자, 자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국문학과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직 잘 되는 과를 가기를 원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어겨야 되죠.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말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네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주장하는 그 소리를 죽일 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꼭 좋은 건 아니야.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의미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안전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새로운 일을 하기는 힘들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르게 뭔가를 해보기는 힘들죠. 안전한 방식 대신 위험한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거죠. 자, 이런 걸 익히는 게 철학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개념들을 펼쳐서 만들어 놨어요. 이걸 하나둘 알아가다 보면, 아,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해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는 게 뭡니까? 질문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 신을 죽이는 것이 다 좋을까? 위험하진 않을까? 나의 신은 누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철학인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죠. 철학이 생각을 깊게 만들어주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면 문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분야죠. 대부분 시나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글들은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이 많아요. 비유로 표현하고 상징으로 넌지시 알아듣게끔 스스로 해석하게끔 유도합니다. 문학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비유와 상징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 속에는 비유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내면 재미가 있겠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제가 이솝우화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죠. 배고픈 여우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 옆에 아주 탐스럽게 잘 익은 포도가 눈에 보였죠.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포도를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 높이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포도를 포기한 여우가 길을 다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 포도는 분명 신포도일 거야. 쉬어서 못 먹을 거야. 이거죠. 이거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저 해봤자 소용없어. 별로일 거야. 합리화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좀 안심이 돼요.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어기제라고도 하는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해봤자 별거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재밌는 모습이죠. 이솝우화에서 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인간을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죠. 여기에 비유와 상징이 있어요. 여우는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죠. 심포도는 뭡니까? 뭘 뜻해요?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걸 뜻하죠. 하지만 실제로 쓸모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한테 필요한데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린 어떤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대기업에 원서를 넣어요. 대기업에. 연봉도 좋고 복리도 좋으니까. 그런데 대기업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죠.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합격을 해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합격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대기업 가봤자 빨리 퇴직해야 되고 연봉만 좀 많았지 좋을 게 없어. 아니 며칠 전까지 대기업에 원서 넣어놓고
중소기업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떨어지고 나니까 또 그런 소리를 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이런 면이 있다는 걸 문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비유 혹은 상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솝우화 하나 더 보죠.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거짓이에요. 하지만 거짓 속에는 진실이 담길 수 있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 이솝우화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을 수는 있죠. 그 진실이라는 것은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실일 수 있죠.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종달새가 걸렸어요. 그물에 잡혔어요. 그래서 구슬프게 넋두리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놈의 신세가 이렇게 박복하냐. 검이나 은처럼 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 옥수수 한 알 때문에 이렇게 잡혀서 죽다니. 종달새가 날아가는데 옥수수 한 알이 보였어요. 그거 먹으려고 내려앉았는데 그물에 탁 걸리고 만 거죠. 자, 그러면 보시죠. 종달새는 누구를 뜻해요? 당연히 종달새를 뜻하는 건 아니겠죠.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요? 욕심나는 인간, 욕심내는 인간. 옥수수 하나는 뭘 뜻해요? 욕심나는 물건, 탐나는 물건을 뜻하죠. 그것도 아주 좋은 게 아니야. 사소한 건데 그게 탐나요. 그걸 얻으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게 인간이죠. 친구 사이에서 내가 조금 더 욕심 차려서 내 걸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가 친구를 잃어버려요. 저 친구 이기적인 친구 이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내 이익을 조금 챙기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래 작은 거 욕심내면 안 돼. 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게 문학이에요. 문학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거짓이에요. 특히 소설은 다 거짓이죠. 거짓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걸 상징과 비유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 상징과 비유와 담겨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고 판단해 보세요. 데미안이라는 헤르만 헤세의 책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죠.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한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우리는 알에 갇혀 있어요. 이 알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알을 깨내야 되죠. 새가 알에서 깨어나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됩니다. 병아리가 되려면 계란을 깨야죠. 우리 인간도 똑같죠. 그럼 알은 뭘 뜻해요? 내가 갇혀 있는 세계, 혹은 내가 깨내야 할 것, 이런 걸 뜻하죠. 새는 누굴 뜻해요? 우리 인간을 뜻하죠. 좀 더 큰 세계로 나아가려면 나의 생각의 한계, 그 한계를 깨내야 됩니다. 그게 배움이고 그게 깨달음이죠. 이게 비유와 상징이에요. 저 아래 문장 볼까요? 모든 사람은 바다에서 그가 가진 그릇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물을 보일 수 있다. 이게 전부 비유와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은 바다에서. 이 바다는 뭐예요? 아마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뜻할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와 형태, 그릇의 크기와 형태는 아마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뜻하겠죠. 혹은 생각의 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물을 벌린다라는 말은 뭔가를 얻는다는 뜻이죠.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게 달라져요. 이런 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바다, 그릇, 물 이런 말을 넣어서 비유와 상징을 넣었었죠. 이런 걸 잘 이해하는 능력. 이게 문학을 잘 읽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그럼 뭐예요? 이 이야기, 이 문장이 우리 세상,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현실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현실과 비교하다 보면, 아, 이게 이걸 뜻하는구나. 아, 이 바다가 우리 세상을 뜻하고, 물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뜻하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인문학의 모든 영역에서 다 포함되는 공부 방법이긴 한데, 우리 현실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과 연결하다 보면, 아, 이게 현실과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이해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학은 비유와 상징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여기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줄거리는 대충 알 거예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어부예요. 오랫동안 물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바다에서 청새치라는 입이 뾰족한 고기 있죠. 큰 물고기를 잡아요. 잡는데 한 사흘쯤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되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이 청새치의 살점을 막 뜯어먹죠. 결국 상어하고 싸워보지만 살점을 다 빼앗기고 뼈만 가지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비유와 상징이죠. 청새치는 뭘 뜻해요? 그 노인이 잡은 물고기죠. 노동의 결과예요. 상어는 뭘 뜻합니까? 그 노동의 결과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뼈는 뭘 뜻해요, 그러면? 살점은 아마 성과, 돈 이런 걸 뜻할 것 같고 뼈는 뭘 뜻해요? 이 노인이 청새치를 잡아내었다는 정보 혹은 자부심 같은 걸 뜻하겠죠. 살점은 빼앗겼지만 자부심은 남았어요. 나는 어부로서 이 큰 물고기를 잡았어. 얼마나 힘들었던 줄 알아? 나는 어부야.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살점은 빼앗길 수 있지만 자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부심.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뜻하는 이야기가 노인의 바다처럼 이해되네요. 이렇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찾고 우리 현실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 오, 그렇구나라는 이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발견되는 순간이고 재밌는 순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분야가 남았네요. 역사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과거죠. 왜 과거를 공부하느냐? 과거에 살아온 모습을 보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죠. 현재가 이렇고, 현재가 이러면 미래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패턴을 읽어낼 수 있다면 삶의 통찰력도 가지고 올 수가 있겠네요. 한자인데 한번 알아두세요. 무왕불복이라는 말이에요. 무왕불복. 무슨 말이냐? 무왕, 가는 게 없어요. 불복,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가기만 하는 것은 없다라는 뜻인데 이 말 뜻은 인간의 삶의 방식이 반복된다. 우리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일이 패턴으로 반복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왕불복인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알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에 도착하겠네?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 패턴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죠.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인생은 뒤를 돌아보아야만 이해된다는 말을 하겠어요. 이게 과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봄으로써 내 인생이 이랬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나의 과거죠. 내 과거가 없다면 내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과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죠.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덜 고통스럽고 보다 나은 삶을 만드는데 훨씬 유리해지겠죠. 중국 역사에 재밌는 왕들이 있습니다. 폭군들이라는 왕들이 있어요. 폭군들. 하나라, 중국 역사 최초의 나라를 하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거루왕이었습니다. 이 거루왕은 마희라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주지용님 사건을 벌여요. 주지용님은 보시면 한자에 익숙한 사람들 뜻을 알 겁니다. 주는 술주, 지는 연못지, 술로 연못을 채웠어요. 대단한 일이죠. 큰 연못에 그게 술을 다 채운 거예요. 육은 고기육, 림은 숲을림. 고기로 숲을 이뤘어요. 엄청난 거죠. 술로 연못을 채우고 고기로 숲을 이뤘다. 이게 주지용님입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만큼 거루왕이라는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주색잡기에 빠지고 폭군처럼 나라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망해요. 왜? 왕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면 신하들은 어때요? 신하들도 거기에 아부하고 그 왕의 뜻에 맞춰주기에 급급합니다. 게다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못 살게 굴겠죠. 결국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살 수 없는 백성들은 떠돌아다니거나 혹은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결국 하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음 들어서는 나라가 상나라예요. 상나라 마지막 왕이 또 주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또 달기라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아주 폭군이었는데 뭐 주지용님도 하고요. 또 여기와 함께 포락지형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이 그림을 대충 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구리 기둥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불을 피워요. 구리 기둥이 엄청나게 달구어져서 뜨겁겠죠. 이걸 지나가게 만들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지나가지 못하고 기둥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면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이 포자가 굽는다는 말이에요. 굽는다. 락이 지진다는 뜻입니다. 포락은 굽고 지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놀았다는 사람이 주왕과 달기였습니다. 그야말로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결국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상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서는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이 주나라도 중기쯤 가다가요. 유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왕도 또 폭군이에요. 포사라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포사를 웃게 해주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는 사람이 유왕입니다. 포사를 웃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포사가 포나라에서 바친 여자예요. 잘 웃지를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봉화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봉화는 원래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치죠. 황제가 봉화를 올리면 황제가 위협한 줄 알고 주위에 있던 제후들이 군대를 몰고 황제를 도우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봉화군이 실수를 했어요. 봉화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막 급한 줄 알고 막 달려왔어요. 달려왔더니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허탈하게 되돌아가겠죠. 그 허탈하게 되돌아가는 모습을 포사가 성 위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피식하고 웃었나 봐요.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유황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포사를 웃게 해주는 방법이 이거구나. 다음부터 일부러 봉화를 올려요. 아무 일도 없는데. 제후들은 달려왔지만 또 헛걸음이죠. 이런 일이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양치기 소년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다가 정말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봉화를 올렸죠. 도와주러 달려오는 제후들이 거의 없죠. 결국 반란군에 의해서 유황과 포사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반란군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니까 황제가 힘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호경이라는 수도에서 나급이라는 수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를 동주시대다라고 그래요. 동주시대. 서주에서 동주로 옮겨간 겁니다.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동주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를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황제가 수도를 옮길 만큼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황제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의 제후들이 힘이 세지겠죠. 그 힘센 제후들이 힘이 약한 제후들을 쳐들어가서 땅을 빼앗고 합병하는 시대가 열렸겠죠. 처음에는 나라가 140개 정도가 있었는데 점점 춘추 전국 시대가 깊어가면 갈수록 나라가 줄어들겠죠. 10여 개국으로 줄어들고 전국 시대로 가면 7개만 남습니다. 7개의 나라를 통일한 황제가 진시황이죠. 진나라가 이렇게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가 약 550년 동안 계속되거든요. 550년 동안이나 전쟁하는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았을까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이 폭군이에요.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 치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신하들은 또 왕에게 아부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겠죠. 그럼 백성들은 떠돌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반란 때문에 결국 나라는 멸망해서 새로운 나라가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나라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폭군이에요. 두 번째는 관리들이 탐관오리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라가 망하는 조건입니다. 이건 나라뿐이 아니에요. 개인도 똑같아. 나라는 개인도 잘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망하기도 하죠. 사실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 관리를 안 해요. 자기 관리를 해야 돼. 나태하고 게으르고 목적의식 없이 방탕하게 지내면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같이 놀고 같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들죠. 그럼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 인생이 점점 내리막길로 접어들어서 결국 어떤 사건 때문에 인생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좀 차리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보면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기 관리가 우리 인생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우리 중국 역사의 망하는 과정만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 왕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요. 관리들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돌아다니거나 반란이 일어나요. 조선 말기에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죠. 동학 대표적이죠. 홍경래의 난 대표적입니다. 백성들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난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인문학 공부법이었죠. 인문학 공부법. 인문학은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사람은 항상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의미를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봐도 의미를 찾고 어떤 경험을 해도 의미를 찾고 어떤 책을 봐도 의미를 찾죠. 이게 잘 찾아지면 공부가 재밌어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죠. 그 방법은 무엇을 경험하든 현실과 자꾸 적용해보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 사례를 찾아내는 겁니다. 철학이든 문학이든 역사든 우리 현실에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인문학에 좀 익숙해지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야 돼요. 나는 철학이 재밌어. 나는 문학이 재밌어. 나는 역사가 재밌더라. 나는 예술이 재밌어. 재밌는 분야를 찾아서 재밌는 분야에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의 책을 읽고 그 분야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런 걸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오늘 기초적인 것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나하나 찾아서 이건 어떻게 공부하는 게 더 재밌을까를 생각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별로 또 좀 달라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거죠.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면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찾아 나가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지?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맞나? 다른 경우는 없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비판적으로 할 수 있고요. 창의적으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인문학 공부법이었고요. 인문학과 친숙해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